보이하게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인칭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칭 은유 심상법.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칭이라는 건 세 개가 있겠죠. 1인칭이 있고, 그다음에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이제 보통 나라고 할 수 있고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건 단수 복수. 그다음에 2인칭은 너, 너희들. 3인칭은 그, 그녀, 그들. 뭐 그것 이렇게 쓰기는 잘 안 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써요. 뭐 이건 뭐 여러분 영어 시간에도 중학교 때 뭐 1인칭, 2인칭, 3인칭 뭐 보신 분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칭이라는 건 이제 설명해 그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어려운데 비유예요, 비유. 은유 심상법이라는 말 자체가 비유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유를 다른 말로 이제 은유 심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윤동주의 시 같은 경우 보면 윤동주라든가 백석의 시 이런 것들이 다 인칭 은유 심상법이 되게 많아요. 윤동주가 이제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시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백석의 시, 이 백석의 시를 필사해요. 백석의 시 엄청나게 필사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가 백석의 시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셨죠?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모방했어요, 진짜로. 자기 시의 어떤 모방이 백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인칭은유 심상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있어. 그러면 사물을 그나 그녀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 아침에 물 마시는데 물이라고 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그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3인칭으로 이렇게 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사물 자체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인칭은유 심상법 좀 알아두실 게 동물 있잖아요. 동물은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동물. 우리가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도 막 개나 이런 것도 뭐 애가 아파요 이러면 자녀분이 아프세요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물을 인칭은유 심상법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쓸 때는 특히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시라는 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는 조금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시는 좀 써보셨나요? 세 분 다? 시는 뭐 시 좀 내셨고 두분 그러니까 숙제하라고 하는데 일단 시는 여러분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메모를 이렇게 많이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뭐 눈에 근데 이게 메모를 하면 문제는 메모는 해놨는데 그걸 찾으려면 3박 4일 걸려.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고 뭐 냉장고에 붙이든 뭐 노트에다 붙이든 반드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라고 했을 때 바로 막 일필이주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메모의 습관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들을 이렇게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람에 대해서 관찰할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이 관찰이 또 되게 중요해요. 관찰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중요사항.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딱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좀 그 중에서 중요한 건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메모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따로 이렇게 해도 돼요. 시 수첩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세요. 시 수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노트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시만 해놓은 거예요. 시. 다른 건 하지 말고. 막 시도 썼다가 뭐 가계부 썼다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시 수첩 뭐 노트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시만 이렇게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제 이런 수첩을 펼쳐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여러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을 이제 메모를 하고 나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시를 쓰실 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시집은 다 가져오셨죠? 제가 그 하나 예를 이제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58쪽에 보면 58쪽을 보세요. 58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약간의 좀 머리 시절은 아니지만 그 과거를 쓸 때 이렇게 이제 나라는 말, 그러니까 1인칭 지금 은유 신당,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나라는 말 반드시 1인칭 은유 신당법인데 1인칭을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라는 말 무조건 넣어야 돼. 근데 뭐 계속해서 1행, 2행, 3행, 4행, 5행을 다 나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넣고 싶으면 뭐 두 줄, 두 번째 줄, 뭐 네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넣어야지. 일행에도 나는 뭐 어린 시절에 밤을 따라 갔다 나는 뭐 했다 이러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씩 간간히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고성 바다 위를 달리는 배 위에서 남는 투명 날개를 달고 무리를 날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두 번째 줄 정도 지금 넣고 또 배가 뭐 이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쓰려고 하면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황 설정. 상황 설정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시공부할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줄게요. 시공부할 때 배운 게 육하원칙을 중요하다고. 육하원칙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물론 이제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왜잖아요, 맞죠? 이게 육하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다 쓰면 뭐 언제 어디서 이걸 다 쓰라는 건 아니지 말씀은 다 쓰라는 건 아닌데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의 바다면 어디서잖아요. 그 무엇을 뭐 낚시 선상 낚시에 뭐 갔다든가 뭐 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유년 시절인데 뭐 초등학교 시절을 쓴다든가 뭐 누가니까 나는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걸 6개를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 반드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육하원칙을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뜬금없이 그냥 띵 하고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워밍업이 좀 있고 나서 뭐가 나와야지. 근데 네, 말씀. 시하고 산문하고 구분을 못해요. 이게 지금 예. 옆에 바로 건망증과 치매 사이도 이것도요. 예. 저는 이게 산문으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라는 게 산문하고 시라는 게 애매한 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라는 것 자체는 약간 함축적인 의미도 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이상의 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산문시도 되게 많아요. 네. 산문시도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산문하고 시는 차이점이 뭐냐면 좋은 질문하셨는데 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제가 쓴 책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1집에다가 그걸 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 거기서 청원 휴가를 받아서 뭐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뭐 했고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쓸 수 없잖아요. 시는 길어야 한 30행만 길거든요. 뭐 어떤 짧은 거는 한 줄짜리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핵심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자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여 여행을 갔어요. 부여 여행을 딱 가면 부여 여행에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쩌고 해서 뭐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받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쓰면 뭐 이건 기본적으로 A4 용지로 하면 뭐랄까 한 3장 4장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특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를 갔어요. 그럼 내가 궁남지를 갔어요. 궁남지에 가면 포릉정 있어요. 포릉정 만약에 그렇죠? 포릉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가지고 그냥 딱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를 쓴다든가 뒷글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 장소 짧게 그러니까 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설명을 하는 거고
오만 걸 다 설명을 하는 거고 시는 그 중에서 내가 특징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뭐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 산문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승에서의 마지막에 줄이라는 거 읽어보셨죠 마당지.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쓰는데 그걸 만약에 시로 쓰려면 짧게 쓰는 거죠. 그 중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산문이나 어차피 시라는 것도 하나의 산문은 아니지만 산문은 이제 시는 운문이지만 산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과거를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쓰잖아요. 과거. 근데 과거를 썼는데 보통 뭐뭐 했었다, 뭐뭐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과거를 현재형처럼 써서 이제 뭐뭐이다, 나는 지금 뭐뭐이다라든가 이런 현재법이라고 그래요. 현재법. 이 현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시저가 죽었잖아요. 근데 시저가 뭡니까? 그 바다 위를 오른다라든가 이렇게 쓰면 그 과거의 어떤 내가 상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재적으로 오게 돼요. 그러겠죠. 그걸 현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시를 쓰려면 뭐뭐 했었다, 뭐뭐였었다 이렇게만 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죠. 그냥 뭐뭐이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린 시절 쓰면 나는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너는 왜 현재 뭐 60, 70이 됐는데 그렇게 쓰냐 이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그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법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린 시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보통 부행 정도는 이걸 이제 딴청불입이라고 해요. 딴청불입. 별로 이게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이론 공부할 때는 뭐 딴청불입 이런 거 안 들어봤는데 막 이렇게 어린 시절 막 써요. 어린 시절 쓰다가 그냥 쓰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두 줄 정도, 마지막 두 줄 정도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더 달라도 괜찮고 다른 상황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 써도 좋아요. 또 하나 설명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마루가 예를 들어서 산마루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근찬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근찬의 순환이대가 있어요. 순환이대. 이대 걸친 순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 빌려보고 있는데 쪽제비는 이해가 안 돼요. 쪽제비요? 네, 거기가 단편을 다 빌려왔어요. 예. 제일 앞에 이제 그 예. 순환이대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순환이대로 우선 보시면 되는데 어때 상당히 뭉클하죠 그래도. 상당히 잘 썼고요. 그러니까 이 순환 이대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팔 하나고 아들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협업하는 과정인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산마루가 뭐 그들을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 하나 또 좋은 기법을 알려드리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시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산마루에서 열심히 뛰어놀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대자연이 나를 관찰하는 기법.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맥베스라든가 이런 한여름밤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데 그 누가 보고 있는 것을 또 누가 보고 있는 그런 구조 있죠. 우리가 극중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극중국이라는 게 있어요. 극중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봐요. TV를 여러분 영화든 TV를 보고 있어.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그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해. 어떤 사람. 태양별이라는 영화는 혹시 보셨어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강력 추천하는 영화가요. 방학 때 좀 시간 날 때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태양별이가 중국의 영화인데요. 정말 명작이에요, 명작. 제가 이거 강추합니다, 진짜. 태양별이는 꼭 보세요. 이게 막 중국의 현대사가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폐왕이 이제 무의와 이별하는 거예요. 폐왕. 그러니까 폐왕이 여러분 항우하고 이방의 싸움은 아시죠, 대충. 항우가 나중에 지는데 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무의가 결국 자결해서 죽고 뭐 자기 말도 이제 돌려보내고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이 영화 속에 폐왕별이가 나와. 그러면 영화는 극인데 그 속에 또 극이 있잖아요. 네. 이걸 극중극이라고 해요. 쓰였던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여러분의 이야기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렇게 놀고 이런 모습을 어떤 대자연이 지켜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써버리면 그게 또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중요한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쓸 때도 그거를 이제 그 뭐랄까요 과거의 단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어린 시절을 쓰면 돼요. 과거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통 그 뭐랄까 유년의 추억이라면 보통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막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쓰는 게 훨씬 더 또 시가 좀 좋아요. 시를 쓸 때 자기의 기억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쓰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48쪽에 보면 들국화 단상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다 볼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3인칭으로 만약 쓴다. 3인칭 어차피 이제 이거 시험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 쓰는 인칭 그 기법에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 들국화 단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머니를 만약에 이야기를 어머니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시 쓰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어머니를 바로 넣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를 바로 이렇게 넣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쓸까? 시를 쓸 때 처음에는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주로 이제 꽃이라든가 이런 거, 뭐 어떤 사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시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 이야기라든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물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물을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는 게 되게 시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의 출발점은 사물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꼭 알아요. 시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이렇게 쓰라면 시를 이제 공부를 안 한 분들 어떻게 하냐면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렇게 쓰지 말고 갑자기 정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일집에 제가 썼는데 그래서 잡채를 뭐 사왔다. 길거리에 가면 막 잡채 팔잖아요. 그 잡채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뭡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돌려가지고 막 잡채 향기가 펴져.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가 마르셀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게 있거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어떻게 쓰냐면 유년 시절을 가장 그 잘 쓰는 게 여러분 이제 아직 1학년, 2학년 올라가 예비 2학년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백석의 시. 백석의 시는 뭘 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백석의 시는 백석. 몰라요? 백석은 후각이나 미각을 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후각과 미각. 여우 난골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여우가 막 자주 드나드는 그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우 난골이라는 거. 여우가 옛날에 요즘엔 여우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막 여우도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석이 막 20년, 30년 된 사람이니까. 이 여우 난골, 여우가 드나드는 골짜기에 있는 가족들. 그래서 여우 난골족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백석의 시 중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이런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쓰실 때 그런 사물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예. 뭐야 1인칭 예. 그 북한에서 소개된 거가 예. 윤동주의 자화상. 예, 그렇죠. 자화상도 예, 좀 그게 당연하죠. 1인칭, 예. 1인칭이고 백석의 예. 그남 신의주 예, 뭐, 유동 뭐, 박시봉방, 예, 남신의 그거를 유동 박시봉방, 예시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신의주의 유동에서 그 박씨의 예, 집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 제목이 되게 어려워요. 남신의주에 예, 있는 신의주, 유동의 박씨의 집에서 유동에 있는 그러니까 박시봉방 알아요. 근데 윤동주의 예. 자화상 정도는 예. 조금 이제 그 조금은 이해가 가서 예. 좀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예. 그 백석의 그 내용에 관해서 그게 워낙 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그 네. 백석을 뭐 그 다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백석의 시가 이제 그런 어떤 유년 시절에 이렇게 추억을 썼다는 것 정도만 알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만 좀 예. 이해가 가면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발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물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뭐 시집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 고무장갑이 있어. 고무장갑이 막 홍수에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홍수에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렇죠. 그 네. 고무장갑이 딱 네, 있어. 네. 그 고무장갑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그냥 어렸을 때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어머니 노래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G.O.D 노래도 있지 난 않습니까? 옛날 꽃을 보면 네. 엄마가 그렇게 꽃밭에 심었던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고 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T.S. 엘리어트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T.S. 엘리어트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이건 꼭 뭐 그 이번 시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겠죠? 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시라는 것은 뭐냐? 이 T.S. 엘리어트가 T.S. 엘리어트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본 말이지만 알았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강의에서 이거 2학년 강의? 1학년 강의 나왔어요? 칼리지. 그랬어요? 이야, 많이 열심히 들으셨네. 이게 이제 objective, 이것 좀 유식한말 써드릴게요.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해요. objective correlative. 이걸 이제 객관적 상관물 한번 써보실래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냐? 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도 뭐 이야기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이 객관적 상관물만 가지고도 막 거의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시는 뭐냐? 감정을 시로 나누는 도구다.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상관물을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아까 제가 고무장갑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 그렇게 좀 써주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쓰던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 물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감정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필기하셨나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운반하려면 객관적 상관물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초심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쓰다 보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그대로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또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되게 잘 쓴 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그 생선이 있으면 머리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만 좋아해서 진짜 어머니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떠나신 뒤 당신이 그리워 날마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를 쓸 때?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매일 365일 막 울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느냐? 자, 이 거푸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책은 없으시니까 이제 이 거푸집이라는 시가 있어. 이거는 제 시는 아니고 다른 분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불광천 산책길 옆 빨간 고무장갑 한 짝, 소매가 흙에 묻힌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6.25 격전지 38선 마을에 살면서 군인과 미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틈바구니에서 저 우리 큰애 공납금이 모자라서 들었는데요. 산밭 품삯 받으면 드릴게 10,000원만 취해주세요. 늘 구조를 기다려야 했던 어머니의 손. 중학교 1학년 때 고물 주워 판 돈으로 선물했던 고무장갑. 체온 빠져나간 어머니의 거푸집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어때요? 좀 짠하면서 멋있지 않나요? 그냥 어머니가 정말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어머니가 뭐 제사를 지냈는데 너무나 생각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목이 여러분이 뭐예요? 어머니의 아니 그냥 거푸집이라는 그러니까 시 제목도 한 줄의 시다 한번 써보세요. 시에 여러분 시를 쓸 때 제목도 한 줄의 시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시야기를 하려면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오늘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일 시험을 떠나서 제가 시에 대한 이론적인 그러니까 제목도 한 줄의 시인데 제목을 또 하나는 너무나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봐요. 이게 여러분이 보통 쓰라고 하면 고무장갑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럼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시는 시든 뭐든 약간 이게 가려져 있어야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호기심을 네, 그렇지. 호기심 정확한 잘. 말이에요. 호기심을 역시 시를 너무 쓰신 분이라. 쉬운 용어보다는 시를 쓰신 분이라 달라.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 그러니까 거푸집 뭐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읽어보니까 고무장갑에 한 짝이 딱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막 이게 홍수에 막 뒤섞고 있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공납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옛날에 여러분도 그런 세대 아니셨어요? 학교에 막 뭐 월사금 내려고 뭐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뭐 안 내고 나중에 안 내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우지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고무를 주워가지고 판 돈으로 고무장갑을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떠나려 가는 고무장갑이 내가 선물한 고무장갑은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고무장갑을 보면서 마지막에 특히 보세요. 체온 빠져나간 어머니의 거푸집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자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질문을 산문과 시가 뭐가 다르냐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은 뭐 어린 시절에 뭐 엄마가 공납금으로 어쩌고 이거를 막 한 2장 쓰는 거예요. 2장. 근데 시는 그거를 좀 짧게 쓰긴 쓰는데 보세요. 이거 다 해봐야 12줄밖에 안 돼요. 시가. 그러니까 시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것도 이제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길게 쓰는 시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시는 보통 30펜을 안 넘는 게 좋아요. 너무 쓰면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버리고 읽다가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30펜 이내. 뭐 30펜 이내 쓰시는 게 진짜 좋아요. 읽다가 지겨워. 예, 아니 지겹다니까 시는. 그래서 그런 걸 쓰는데. 신체 작품이 완전히 다 지겨워. 아니 그러니까 시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다리미의 식사법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리미 알죠? 다리미 하잖아요. 이 다리미를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미를 그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리미를 그. 한번 이것도 들어보세요. 입에 코를 꿰는 그가 야금야금 구김을 먹고 있다. 이거 뭔지 알겠죠? 입에 코를 꿰잖아요. 그가. 다북수 푸른 밭두렁을 먹고 소장농의 서러움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말이 먹다가 되게 많잖아요. 마음 먹다 뭐 담배 먹다 우리말 되게 재밌는 게 먹다가 많아요. 맞죠? 하여튼 대포집 주모의 웃음을 먹고 있는 중이다. 10년을 견디는 아버지의 단벌바지는 장롱에 매달려서도 숲다리미의 뜨거움을 마셔보지 못했다. 솔기 사이로 도도독 인두에 타들어가던 석회들의 생사를 홀로 기억하는 아버지의 바지. 모처럼 돌아오는 동네 잔칫날 선택의 여지없이 풀 물든 바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구부리게 했다.
오리나무 정자 안에서 참 먹는 아버지의 바지는 오금을 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리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밭을 오가며 늘 엎드려서만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신 아버지. 근데 이렇게 말씀은 이게 좀 약간 뭐가 부족하잖아요. 마지막 행을 어떻게 썼냐면 그가 기어다니며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이 마지막 한 줄이 그냥 살리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림이잖아요. 다림이가 이렇게 막 다림질을 해보셨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얼마나 그 뭡니까 일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겨지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에 코를 꿰는 그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수미상관 구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 수미상관 구조도 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이 뭐냐면 뭐 별거 아니에요.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걸 수미상관이라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같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 그렇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세요. 입에 코를 꿰는 그가 야금야금 구김질을 먹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기어다니며 아버지의 구김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홀로 사실 때 내려가서 이제 그 옷을 다려드리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바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가라고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그 바지를 다리면서 옛날 그러니까 어떤 풀물이 들어서 뭐 아버지가 뭐 일하다가 풀물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이라든가 잔치집에 입고 가기에 좀 막 부끄럽다면 어머니를 뭐 닥달하시던 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하여튼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다리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미가 이제 아시겠죠?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입니다. 다리미가 객관적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뭡니까 아버지의 그 다리미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버지의 식사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여튼 이게 이분도 이걸 막 쓰다가 아버지의 식사법 이렇게 안 하고 이 시의 제목이 다리미의 식사법. 재밌지 않습니까? 다리미의 식사법. 근데 제목도 상당히 멋지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분이 이런 걸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아버지의 뭐 빈자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쓰고 다리미의 식사. 다리미가 어떻게 식사하지? 호기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다리미의 식사법이냐? 다리미라는 것은 한번 써보세요. 다리미는 아버지가 쓰시던 물품이잖아요. 다리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쓰시던 물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 시가 옛날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객관적 상관물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잘 들으셨어도 안녕하세요. 되게 좋은 거예요. 시라는 것은 이런 그 객관적 상관물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시에서는 여러분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좀 아시나요? 몰라요?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유정명사, 무정명사. 가지. 몰래 올라오는 거야. 가지를 꼭 그냥 미국은 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연령만 됐어도 안 했지도 않으려고. 자, 이거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거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어. 아니 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맨날 공부를 반복해요. 배웠었죠. 네. 그는, 다 배운 거예요. 나는, 뭐 너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유정명사는 실제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있는 명사를 감정 있는 게 유정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뭐 동물도 조금 감정이 있잖아. 어쨌든 근데 무정명사는 이제 식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돌 예를 들어볼게요. 바위, 안경, 뭐 보드마카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돌이나 물론 이제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감정이 있다라고 시적을 쓸 수는 있겠지만 돌이나 바위나 안경이나 보드마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무정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정명사.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유정명사, 무정명사를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는 유정명사보다는 제가 이제 봐요.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봐요. 지금 제가 처음에 그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시가 거푸집이었죠. 네. 그 거푸집 이게 지금 고무장갑이야. 고무장갑이 무슨 감정이 없잖아요. 무정명사잖아. 이 무정명사 속에다가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제를 아마 냈을지도 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수업 들으시면 좀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고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쓰는 게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슬프다. 이거는 뭐 시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차원이 조금 낮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쓸 때 어린 시절을 쓸 때 그렇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시는 거푸집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시는 뭐였어요? 다리미의 식사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버지가 아끼던 이런 거 목걸이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그 이야기가 되게 좀 멋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만약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좀 드린다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력을 써요. 그러면 이런 거 쓴 걸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의 이력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운동장에 무슨 이력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 제목을 쓸 때도 그냥 나의 유년 시절.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대부분. 나의 어린 시절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 제가 이제 시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시에는 뭐 추억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대요. 그리움 이런 말 쓰면 안 된대요. 진짜. 왜냐면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움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다른 걸 가지고 뭐 갈대를 가지고 쓴다든가 뭐 다른 걸 가지고 쓴다든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시에는 여러분이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걸 뭐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걸 쓰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까 말했 갈대를 가지고 쓰는 갈대의 노래라든가 갈대를 가지고 엄마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모든 시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객관적 상관물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된다. 모든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를 쓸 때 이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린 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죠. 완전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시를 쓸 때는 또 이제 비유적인 걸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유적. 자, 여러분이 한번 고쳐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개를 써드릴 테니까 자, 이거 엎드려 쓰세요. 식물은 물을 먹는다. 한번 써보시고 이거를 여러분 시적으로 한번 쓰는 연습을. 두 번째, 냇물이 노래한다. 냇물이 흐른다. 냇물이 흐른다.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한다. 5개를 드려야 할게요. 그 다음에 식물이 불는다. 냇물이 흐른다. 새들이 노래한다. 그 다음에 하늘이 구름을 부른다. 하늘이 구름을 부른다. 5번째, 바위가 세월을 새긴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물론 이제 어떤 거는 그냥 비유가 없는 식물은 물 먹는다는 그런 비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냇물이 흐른다도 비유가 없어. 새들이 노래한다는 약간 비유가 있죠. 새들이 노래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이 구름을 그린다도 약간 비유적으로 썼어요. 하늘이 구름을 그리는 거. 바위가 세월을 새긴다도 약간 비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일상어고, 이거는 약간 시적인 언어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 이제 이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시를 쓸 때는 식물은 물을 먹는다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다는 거. 식물은 물을 이거 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질문하셨지만 시에는 약간 비유적인 것이 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물론 산문적으로 막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유적인 것이 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고 만약에
식물은 물을 먹는다를 시적으로 써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면 좀 더 있어 보여요? 하나? 식물은 식물은. 물과 함께 자란다. 물과 함께 자란다? 아니 하나. 뭐 안 되진 않는데 조금 약 식물이 그냥 자란다 이러니까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서는 식물은 그리워한다. 근데 그리워한다보다는 이제 어떻게 쓰면 그리워한다는 뜻이 식물은 물의 여정을 걷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식물은 물의 여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나그네길. 네. 물의 여정을 걷는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아, 난 이거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어. 고쳐도 돼요. 고치셔도 안 말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건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더 좋아요. 이걸 쓰시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냇물이 흐른다. 이러면 냇물이 흐른다. 이것도 뭐 틀리진 않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냇물이 만약에 이제 냇물은 좀 흘러간다는 건 여름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냇물이 여름을 노래한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따지면 안 돼요. 아니 냇물이 무슨 노래를 해 이게 뭐 이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시가 안 돼. 시는 이렇게 그다음에 새들이 노래한다 이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새들이 아름다운 여름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비유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름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하늘이 구름을 그린다 이랬지 않습니까? 구름이 하늘에 보세요. 자, 이렇게 쓸게요. 구름이 하늘에 그날에 내 마음을 새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다가 세월을 새긴다. 바위가 세월을 신문한다. 세월을 이렇게 쓰네. 바위가 세월을 신문한다는 말 들어보면 국정에서 세월을 신문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시가 훨씬 더 비유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게 나는 더 좋은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든 거지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게 답은 아닙니다. 신문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라는 것은 이렇게 그 표현 자체를 조금 더 보통 사람 그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쓰셨죠. 만약에 이거 봐요. 바닷가에 여기 사시는 분 알겠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바닷가에가 뭐 같아? 이게 갯벌 나오죠, 갯벌. 사실 뭐 아니어도 그러려니 하세요. 뭐 제가 그림을 미대 나온 건 아니니까. 자, 그럼 갯벌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갯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목은 바닷가. 만약에 바닷가 갯벌나무 어때요? 바닷가 갯벌나무 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물이 빠지면 그 바닷가 갯벌 가보셨죠? 막 나무가 막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무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갯벌나무 이렇게 쓰면 야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의미의 맥락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들을 써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을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이런 맥락에서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1인칭이니까 나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보세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 이게 33쪽에 있는데 33쪽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인칭 은유 심상법,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칭 은유 심상법인데 이거 시집 안 가져왔어요? 이제? 보죠. 여기 33페이지. 아니 그냥 그것도 가지세요. 그냥 그것도 가지시고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몰래 다가온 가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3인칭 은유 심상법이에요. 3인칭 은유 심상법. 아니 죄송합니다. 2인칭이구나. 당신이니까 3인칭 2인칭 은유 심상법. 2인칭 은유 심상법. 필기하세요. 뭐 책은 필기하는 게 멋있는 거. 2인칭 은유 심상법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한번.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33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정실 쓰면 여기 이제 서정실 쓰신 분은 알겠지만 가을 이러면 어때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내 마음이 슬퍼요. 대부분 이렇게 쓴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시. 자 보세요.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동그라미 쳐봐요. 당신. 그거를 그 위에 몰래 다가온 가을 있죠. 제목 밑줄 치고 화살표 해주세요. 그러면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몰래 다가온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다가온 가을을 모두 2인칭 당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얼마나 시간이 좀 있어 보이냐면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다가온 가을도 발자국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시잖아요. 은행잎들이 수놓은 옐로우 카페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은행잎들이 수놓은 은행잎들이 가을에 이렇게 하면 옐로우 카페 같지 않나요? 그 위에 흔적 없는 그대와. 여러분 다 몰래 다가온 가을이 흔적이 있어요? 가을이라는 게 흔적이 있냐? 없죠. 그잖아. 이해가잖아. 흔적 없는 그대와 흔적을 남기는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흔적이 있지. 내가 가면 막 발자국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 시간, 당신이 뭐라고 써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죠. 그가 만나는 시간은 1년 중 3개월. 9층에 사는 나는 구름 위를 걷는.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이건 영문학을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I'm on cloud 9. 그래서 I'm on cloud 9이라고 하는 게 9번째 층 위에 구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9번째 층 위에 구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나요? 구름이 이렇게 막 층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구름이 있는 그 창 윈도우 시트에 앉았어. 그러면 막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문을 딱 열었는데 막 구름이 쫙.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셨죠? 내가 진짜 손오공이 되면 막 날아가고 떨어져서 날아가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몬 클라우드 나인.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9층에 사는 나는 구름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창가에 서서 당신을 뭐라고 써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라고 했죠? 몰래 만나는 스릴이 좋습니다. 당신 몰래 다가온 가을에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몰래 다가온 가을과 이별할 시간. 단풍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붉은 눈물을 남몰래 훔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가 여기 네모처럼 이게 이제 시적인 비유인 거예요. 어떻게 단풍이 붉은 눈물을 남몰래 훔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있어 보이죠. 시라는 건 그런 걸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있어 보이네. 예를 들어서 나는 떨어지는 단풍을 보며 당신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니까 몰래 다가온 가을이죠. 잠수교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고 하늘에 내리는 첫눈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을 사람과의 사랑도 아닌데 사람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이게 2인칭 은유신다. 이제 인칭 은유신다고 좀 뭔지 알겠으니까 사물을 써도 사물의 속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사물을 사람처럼 사람의 속성을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시공부하실 때는 인칭 은유심상법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한번 어디 가서 들어보세요. 인칭 은유심상법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뭐 상황에 대해 써라 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이 유년 시절에 대해서 쓸 때도 그런 어떤 인칭 은유 심상법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면 시가 좀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48쪽을 보면 들국화 단상 요런 것도
뭐 지난 10월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가진고의 수목원에 갔는데 거기에 들국화가 있어. 뭐 제가 시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들국화가 있는데 이 들국화를 보면서 뭐 라인 댄스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이고 어머니의 삶을 막 쓰죠. 그 48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신 밑에 셋째 줄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원피스가 유난히 잘 어울리셨던 어머니, 들국화 여인이 가녀린 팔로 내 두 어깨를 토닥이고 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알겠죠? 계속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 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들국화를 보면서 이 들국화가 뭐라고 한다? 복습. 금방 아까 했잖아. 객관적 상관문. 다시 한번 써보세요. 객관적 상관문. 객관적 상관문. 이게 T.S. 엘리어트가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T.S. 엘리어트. 그래서 시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시는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시는 감정을 실어. 그러니까 알아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라는 건 반복이에요. 공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한 번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이게 많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가르칠 게 있지. 네? 다 하시면 뭐 제가 가르칠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 상관문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객관적 상관물처럼 쓴 게 50페이지에도 제가 좀 썼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보면서 100년 해로의 징표라고 이제 썼던 징표라고 10월 말에 이렇게 갔는데 설거지하다가 노수저 2조를 보았다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 그러니까 노수저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이렇게 쓰는 것보다 노수저를 보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뭐 이거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젓가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두 분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오신 60년 넘는 세월을 두 다리에 오롯이 지탱하고 있었다. 제가 썼어도 뭐 나름대로 괜찮아. 그러니까 젓가락이 어떻게 그 세월을 지탱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시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은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60년 넘게 한방에서 살아오셨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두 다리에 60년 넘는 세월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밑에 둘째 줄에 시니어의 전성시대는 오래오래 진행될 것이라며 빛바랜 젓가락이 하얀 시야를 드러내며 웃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젓가락이 하얀 시야를 드러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쓰더라도 유년 시절에 쓰더라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을 썼는데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써버리면 그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유년 시절에 쓴 건 아닌데 60페이지거든요. 60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이게 뭐 경복궁역 동주 날다, 동주 날다 이런 식으로 동주를 어떻게 날다라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의미를 맥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설렘 가득 안고 그를 인터뷰하러 간다. 그리고 뭐 탄소화로 펼쳐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미를 맥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를 쓸 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집어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째 줄에 이번 정류장은 붉은 노을이 마스코트인 자아문입니다.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더 쓰면 시가 좀 더 뭐랄까 멋있게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인칭은유 심상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를 들면 또 하나 보면 대한극장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 대한극장이라는 시가 66쪽이 있어요. 66쪽이 있는데 이런 거를 1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해요. 써보세요. 1인칭 은유 심상법. 오늘 이제 인칭 은유 심상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이건 1인칭을 썼는데 대한극장은 이거 사물이잖아요. 사물을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대한극장.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극장에 뭐 대한극장이 아니어도 돼. CGV라도 돼. 어쨌든 극장에 가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콜라 팝콘은 필수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면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보세요. 내가 이게 사람인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뭐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고 뭐 잡담 금지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내 이야기의 기회를 뭐 여기 이제 불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66쪽 밑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67쪽에 보면 마지막 연에 나와 만날 시간이 끝나도 바로 나가시지 말고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기립박수도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커밍 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인데 그 대한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사물처럼 안 썼죠.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칭 은유 심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칭 은유 심사법은 1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고 3인칭이 있다. 예를 들어서 70쪽 같은 경우가 이게 피사의 사탑 제가 2015년 10년 전에 이탈리아를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피사의 사탑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기울었던. 근데 거기 이것도 사진을 제가 늘려다가 깜빡하고 못 넣어버렸는데 하여튼 실제로 이게 요즘은 다 인증샷이라서 거짓말 갖다 버리면 그래서 늘려다가 이게 지나버렸어. 그래서 못 넣는. 어쨌든 요 시도 보면 나를 그 피사의 나가 다 피사의 사탑인 거예요. 나에다 동그라미 줘놓고 피사의 사탑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나는 피사의 사탑인데 쭉 그 장애자도 모델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쭉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시라는 것은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쓴다는. 그 72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나타샤의 첫사랑은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문학기행 3월달에 갈 때 그때 이제 이건 제가 거기서 설명하는 장면이고 73쪽에. 그래서 이제 이건 어린 시절에 대한 건 아닌데 저와 함께 뱁새우는 오두막으로 가자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이런 게 1인칭 은유 심상법 아니 1인칭 그 화자라는 1인칭 화자. 이건 여기서 써서 이건 인칭 은유 심상법은 아니고 1인칭 화자 거기다 쓰세요. 72쪽 1인칭 화자. 그래서 쭉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저는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머니에 대한 뭐 이야기를 쓴다든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은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나는이라고만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 1인칭이고 그 74쪽에 보면 74쪽에 내 마음의 전기사다라고 있잖아요. 이게 3인칭 제가 지금 아까 2인칭 했고 1인칭 했잖아요. 3인칭의 대표적인 게 74쪽이에요. 여기에서 써놓으세요. 3인칭 은유 심사법이에요. 3인칭 은유 심사법. 이게 지금 제가 미금역 이 근처에 사는데 그 미금역 8번 출구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뭐 8번 출구 아니어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이 전기 사다리가 에스컬레이터예요. 재밌는 게 북한 사람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전기 사다리라고 해요. 전기로 간 사다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전기 사다리를 했는데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지역의 소유자다. 그렇죠? 불평도 없이 막 일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등에 업고 다니고 왕성한 활동을 멈췄어. 근데 이게 고장이 잘 나. 이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저기 가면 허구한 날 고장나 이게. 그래가지고 휴식을 멈추고 너무나 무리한 게 원인이었고 수척해진 글을 보았고 뭐 이렇게 막 써놨잖아.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겉보기로만 보면 전혀 이게 에스컬레이터라는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의사들이 약을 찾았고 기다리고 인생이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를 만나 위험을 받고 늘 등을 내어주는 자기 등을 내어주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 3인칭의 어떤 은유 심상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는 것도 어때요? 시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80페이지 같은 경우도 뒤집기 한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은 아니고 뭐 몇 년 전에 제가 뭐 여기 갔다가 쓴 시인데 이런 것도 이제 쭉 보면 뭐 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연을 좀 볼게요. 영월에 하전함에 정착한 풍자 시인 이제 김삿갓이에요. 죽어서도 죽지 않는 천재 시인 김병의 동상 삿갓을 제가 여기서 옆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만진이 그가 갓을 벗고 걸어 나와서 내게 김삿갓 마을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도배한 꽃이 흐트러지게 핀 메밀밭이 바로 보이는 음식점. 김삿갓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쓴 건데 시로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막 풍자하니까.
요리사는 뒤집개로 메밀전을 뒤집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딴청 부리기라는 말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막걸리에 취한 노을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막걸리는 내가 취하지 노을이 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막걸리에 취한 노을의 얼굴 이런 게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노을이 막걸리 마셨다고 취합니까? 안 마셔도 빨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 이게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로구나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시계 7시. 7시? 네. 조금 좀 쉬었다가. 막 쉬어.